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막 비가 막 계속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다들 피해는 없으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어떻게 뭐라 말할 수 없는 이 이슈들의 그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오늘 스픽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김성환 평론가하고는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 강 변호사님하고 임세은 소장님은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밤에 오랜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로 해 떠 있을 때 하다가. 그렇죠. 대구 계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다 오래간만에 봤어요. 그래요? 정말 정말 다 아니 오랜만에 이제 뵀어요. 서울에서 뭐 사무실 하신다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무실은 서울에 있는데 이제 서울에 완전히 이주하는 거는 아직 아내의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 그런데도 점점 몸은 좋아지시는군요. 누워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네. 반면에 우리 임세호 소장님은 완전히 삐쩍 말랐네요. 아니 저희가 김건희 씨와 같은 증상의 질병을 앓고 있어가지고요. 저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그 저혈압은 운동을 꼭 해야 되거든요. 네. 안 하던 운동을 최근에 좀 하다 보니까 좀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네. 야, 무슨 운동하길래 나도 하고 싶다. 저 김건희 씨하고 네. 이 약간 뭐랄까 동기화된다고 그러나? 뭐 그래가지고 그런 건가? 아니. 그런 오해를 했어요 처음 뵀을 때. 그러셨어요? 네. 성대모사 하다가 닮아간다는 거죠. 성대모사하고 나중에 심리를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질병까지 닮아가는. 뭐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김건희와 일치가 감옥 가면 안 되는데. 참네요. 왜 그런 수 짤데기 없는 걸 하고. 어쨌든 많은 분들 우리 또 이렇게 야위어가고 앙상해지는 우리 또 임세호 소장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방송 정말 또 한번 활기차게 해보겠습니다. 와, 근데 요즘에 이제 갑자기라기보다는 어제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이슈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의혹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사실은 이 건은 서영교 의원이 5월 14일 날 또 먼저 국회에서 먼저 또 터뜨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오늘이 9월이잖아요. 딱 5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된 상황인데 사실 그게 만약에 가짜였다면은 하긴 뭐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본인들은 다 부인하고 있으니 이제 확인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지금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팍 살아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우선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좀 누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5월에 이 자리에서도 다뤘던 이슈긴 한데요. 네. 4월 7일경에 이제 이른바 4인이 모였다. 그 4인이 명단이 조희대 대법원장, 정상명 씨,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충식 씨 이렇게 모였다는 의혹이 있고 이 자리에서 다음 대권은 아무래도 의원 내각제로 개헌할 수 있는 사람이 대권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화가 오갔고 조희대가 알아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권을 이재명 후보권을 처리하겠다. 그 말인즉슨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겠다. 무엇으로? 자신의 판결로. 와,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이 올라오게 되면 내가 네. 여기서 이 사람 죽여버리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뜻인가요? 그렇게 이야기가 오왔다는 얘기고 이게 4월 7일인데 실제로 5월 1일에 아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을 했죠.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5월 2일에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 속에서 이런 이례적인 이야기들의 배경이 4인 간의 만남이 아니었냐 하는 의혹 제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튼 녹취록을 보게 되면 김충식 씨까지 포함해서 4명이 식사를 한 것으로 그게 이제 아마 4월 7일, 뭐 11일, 뭐 15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유력한 얘기는 4월 7일이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4명의 이상한 만남이 이제 있었던 것으로 그 녹취록의 주인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녹취록의 주인공의 신원이 김충식 씨 뭐 관련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인이 되냐 이 사람 말만 듣고 어떻게 이
대법원장을 의미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죠. 일단 그 사실을 확인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관련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실 유무를 떠나서 저는 오늘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혔잖아요. 대법원장이. 네, 대법원장이 2문장짜리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저도 전문을 찾느라고 한참 찾아보니까 전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딱 2문장이에요. 2문장인데 2문장을 뜯어보면 이상해요, 뭔가.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유무를 떠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짓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요즘에 거짓말이 너무 많은 세상이잖아요. 네. 나랑 우두머리도 거짓말하죠. 그 밑에 국무총리를 지냈다는 사람도 거짓말했죠. 장관들도 거짓말하죠. 군 사령관이라는 사람들도 대놓고 거짓말했다 들통났죠. 이런 일들이 다 있었는데 대법원장이라고 거짓말 안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입장을 밝힌다고 하면 이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되는 선거법 재판 결과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왜 그렇게 초스피드로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사법 불신이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야죠, 같이.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리고 윤석열 석방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폭발한 게 한덕수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되고 그 다음에 법원장 회의 열어서 일종의 뭐랄까요, 그 무력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기와 관련된 의혹만 자기가 반박문을 해? 이상하잖아요. 다른 거는 내가 이 정도는 방어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이 의혹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방어가 안 되고 나중에 진짜 특검으로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거 아니야? 아무리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별도로 오늘 입장문을 밝힌 거 보면요. 이 문장을 끌어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사실은 저는 여러 차례 보면서 좀 헷갈렸거든요. 근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 문제의 골프장 사진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들 그 기준을 그대로 갖고 오면은 한독수하고 안 만났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언제 만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한독수랑 만났을 때 내가 지금 문제의 발언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식의 그런 발언을 했다고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또한 완벽하게 부인했다고 말할 수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나머지 정상명이나 김충식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만났다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하고 나 안 만났어 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다음 문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안 만났어 라고 하는 문장은 별로 사실 필요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첫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나는 한덕수하고 안 만났어. 만났을 때 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면 되는데 아주 두루뭉술하게 밝혀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판단하거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던 논리를 그대로 갖고 오면은 맥락으로 볼 때 한독수하고 언제든 만났을 수 있어. 만났을 때 문제 요렇게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발언했을 수도 있어.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소장님? 네,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조희대 대법원장 측의 입장문에 대해서 뭔가 두리뭉실하다 했더니 이게 소위 말하면 거짓말을 여러 개 길게 하다 보면 말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한덕수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둘이 만나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런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다고 하면 그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장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길잖아요, 이게 이 말이. 그리고 다음 문장은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이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뭐가 이렇게 길어요? 아니, 만났으면 만났다, 얘기한 적 없다 딱 하면 되지. 이렇게 논의한 바가 없으면 이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와는 없고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읽힙니다. 이 말은 일단 만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사건 관련해서 얘기한지는 우리가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또 그와 비슷하게 한덕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무근이고 탄핵 결정 전후 조의되어 회동이 없다. 그러면 회동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탄핵 결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때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리고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이건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덕수는. 그러면 공적인 친분은 있겠네요. 소설 같은 이야기는 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뭐 소설이 꼭 반드시 가짜라는 건 아니니까 이게 뭐가 다 이상해요. 깔끔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은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고 그걸 피하려고 하니까 뭐가 계속 덧붙여지는데 그래서 저도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뭐 나중에 지기현 판사처럼 룸사롱 같은 거 간 적 없다. 그러다가 사진 떡 나왔잖아. 그러니까 사진만 찍은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이렇게 하다가 뭐 사진이든 녹취든 비아폰이든 관련 증거 나오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국민이 속일 거다라고 그냥 오만방자한 태도인 겁니다. 네, 대법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바가 있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10년 동안 있었던 전합 사건 중 최단기간에 내려진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실제 2015년 6월부터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 파기환송심이 내려지기까지 전원합의체 사건이 180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 심리 기간이 994일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가 이제 전합 판결은 있었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선법 위반 사건은 1심하고 2심이 완벽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다른데도 한 1심은 아예 그냥 그 피선거권이 박탈될 정도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은 무죄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1심하고 2심이 다른 경우는 좀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판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대법원 접수일로부터 선고일까지 34일 만에 판결이 났고요. 실제 소부로 넘어간 때로부터는 9일, 소부에서 전압으로 넘어간 때로부터는 정말로 이틀 만에 실질적으로 이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사실 사법부가 왜 이런 식으로 판결 내렸냐라고 하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검토나 합의 없이 곧장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면서 이례적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당시에 판사들도 많이 놀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서도 아니 그 6만 건, 7만 쪽 되는 그 준비 서면이나 등등등 다 읽어봤다는 거냐, 의견서 다 읽어봤다는 거냐 그랬더니 처음에 천대엽 행정처장은 마치 읽어봤다는 듯이 우리는 다 열심히 합니다 했는데, 사실 그 다음에 보니까 읽지 않았다, 상고유서만 봤다 이거예요. 근데 상고유서는 누가 썼느냐,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 측은 상고유서를 안 써요. 오로지 검찰에서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 의견만 보고서 사실은 파기환송을 내렸다는 얘기밖에 안 돼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사법부에 아주 좋은 표본으로 지금 남았거든요. 네. 이거 하나 짚어야 될 게요. 네. 우리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5월에 서영교 의원이 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이 안 나왔었어요. 안 나왔죠. 예. 그때는 아무 입장이 없다가 왜 지금 하필이면 입장을 낼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새로운 의혹 제기는 아니거든요. 거의 사실상 같은 내용이에요. 부승찬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는 5월 당시에는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수면에 올라와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특검이 한창 진행되면서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거의 의혹 중에 안 끼는 데가 없을 정도로 다 드러나 있고, 특히 통일국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 내란 특검이나 여러 다양한 특검에서 김충식을 고리로 해가지고 이런 걸 파고 있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여기서 내가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특검에 말려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입장 낸 게 아닐까.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처음부터 5월 달에도 선을 확실히 그었어야지, 그때는 완전히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이 뭐 진실 여하를 떠나서 법원의 수장으로서는 사법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건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 점은 꼭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6일 밤, 어젯밤이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넛에 대법원장께 건의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대법원장은 법리와 판례를 가지고 전합체를 이끌지만 사법행정의 영역에서는 정책적 결단을 내리기도 하고, 지금처럼 입법부와 충돌이나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소통과 타협을 거쳐 정치적 해법을 찾는 일을 마다해서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당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렸던 이 파기환송 전압 판결과 관련해서는 매우 유감이다. 저와 같은 일개 판사가 하는 하급심 판결이든 대법원의 권위 있는 전압 판결이든 사실은 합리적인 비판과 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우리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파기환송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이제 어제 했단 말이죠. 근데 서영교 의원이 좀 전에 말한 것과 같은 그 5월달에 있었던 그 녹취와 관련해서는 사실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관련해서 어제 오늘 얘기한 게 있어요. 나 여권 고위 인사로부터 구 인사죠. 그러니까 구 여권 구 인사, 특히 민정 라인에 있는 분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그냥 단순히 뭐 그 녹취에 있는 그 사람의 제보뿐만이 아니라 아주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 특히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 올라오면 1년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 1년 전에 만났다 그러면서 윤석열 사건 올라오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 주마. 이제 이런 취지를 말했다. 이건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얘기 좀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단순히 풍문으로 들었어 이러면서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사실을 판단할 때 그 사실에 깔려 있는 맥락을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당사자가 그 모임에 있던 사람이 사실은 만났고 그때 조이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모든 게 게임 끝나는 거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우니 우린 여러 가지 사실의 조각들을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부로 배당한 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끌고 와요. 이것도 네. 소부에서 논의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건데 그걸 건너뛰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2번 심리해. 2번 심리하고 9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해요.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윤석열 우두머리 풀어주는 과정을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이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으니까. 그리고 재판도 공개 안 하고. 그럼 도대체 그런 과정에서 사법부가 독립돼 있다고 하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그 룸사롱 모임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윤리감사를 했으면 감사 결과를 내놓든가, 거기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면 부적절한지 아닌지, 그리고 지금 그 재판부가 배당이 되어 있는 다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랑 같이 사건들을 그 심리를 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 사건인데 다른 사건 다 제쳐놓고라도 그거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건 때문에 우리 바빠가지고요. 지금 제대로 공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걸 누가 그 사실이라고 믿겠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기에 따라서 뭔가 판단하는 것들을 국민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국민들이 궁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의혹 제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겠어라고 끄떡끄떡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원래 이런 사람들은 매일 쓰고 논리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대법관 정도면은.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지를 충분히 다 이해하는 상태에서 입장문을 밝혔을 거예요. 근데 입장문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문장을 끊어도 되는데 끊지 않았어. 끊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의혹이 제기됐다. 이게 첫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이 뭐냐면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한덕수 총리랑 만났다는 얘기예요? 아니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안 말하는 거죠? 안 밝혔다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하여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그러니까 논의는 안 했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밝힐 수 없다. 이 안 얘기네요? 만났다고 그럼 얘기하면 이건 되죠. 솔직히 만났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러니까요. 만난 거에 대한 자료는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나중에. 사진이 그렇죠. 사진이든 목격담이든. 목격담이든 아니면은 정말 그 뭐 돈을 점심을 먹었다니까 누가 먹었던 내지는 뭐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했던. 그러니까 아예 단언을 해버리면 나중에 궁지에 몰리니까.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문제예요. 문장이 하나니까 다음 문장이라고 말하면 적절치 않은데 그 다음에 접속 부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다음에 들어가는 문장이 뭐냐면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의혹과 같은 만남 혹은 의혹과 같은 대화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한독수를 포함하는 말인지 아닌지가 되게 애매모호해 지금. 두리뭉실. 아니 그리고 다른 만남, 다른 종류의 만남, 의혹이 아닌 다른 종류의 만남을 또 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걸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우리 관심이 아니야. 관심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정상명하고 만나서 뭘 얘기했는지가 뭐가 중요해. 그런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한독수랑 그 발언을 하고 한독수가 그 발언을 들었다고 하는 그 시점 바로 다음에 유죄 판결이 나오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선 출마 선언을 언론에다가 선언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그게 5월 1일인데 5월 2일 날 갑자기 유죄 판결 파기환송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 가가지고 5월 2일 날 나 대선 출마하겠소 이렇게 하는 악의가 딱딱 들어맞는 상황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게다가 고등법원도 막 엄청나게 빨리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파기환송되면서 고등법원이 아주 미친 듯이 그냥 막 빨리빨리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뒷사람들하고 만났다고 하는 거는 앞부분의 문장과 관련돼서 서로 사실관계를 막 뒤섞는 작업들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뒷부분의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뒤를 한 문장으로 엮어가지고 같이 붙여놨어. 네. 그러니까 이게 한독수하고 안 만났다는 얘기인지 만났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인지 안 했다는 얘기인지가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네. 그럼 깔끔하게 부인할 것 같으면 의혹 제기에 나온 만남 가진 적 없어. 그리고 난 절대 그런 발언 한 적 없어. 재판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오늘 6시에 조이대의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아니 원래는 본인이 입장을 발표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법원행정처에서 내놓은 입장문만 그냥 우리들한테 던져놓고 가버렸잖아요. 예, 그것도 5시 반에 미리 기자들한테 서면 돌리고 보냈어요. 맞아요. 6시에 그냥 입고 나와서 그 기자들 뻗쳐가지고 카메라 자자자 찍는데 그냥 차 타고 가버렸잖아요. 질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에 답을 안 했죠. 예. 그 진짜 여기 지기현이든 이 조이대든 어쨌든 판사이긴 하지만 국가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고.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이 뭐 대법원이든 그리고 재판장이든 이런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이 시설과 이런 사람들을 사적으로 좀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조이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인에 대한 개인적인 비리나 이런 혐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지 대법원에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왜 이 자료를 배포를 하고 이 관련해서 조이대 입장을 대변을 해주는 거죠? 개인적인 거잖아요. 지금 조이대 개인적인 거. 그리고 지기현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지기현도 그 전에 룸사롱 이야기 나왔을 때 재판장 그 자리에서 재판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본인의 신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것도 공사와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나와서 소명을 하고 기자들 질문을 대답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자기들이 그렇게 사적으로 이용을 합니까? 이 국민의 세금을 받는 그 집단에 대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그 이재명 당시 후보 이 파기환송이 나왔을 때 이 모든 상황이 단편이 아니라 뭐가 이렇게 한 무대기로 엮어 있는 그냥 하나의 시리즈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쭉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재명 당시 후보를 날려 그래서 뭐 6만 페이지 막 그때 빨리빨리 막 봤다고 치고 5월 1일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바로 고등법원에 사건 배당하고 5월 15일로 공판 기일을 딱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소환장을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발송을 하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게 너무 부당하니까 안 받을 경우도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 안 받을까 봐 직접 당시에 집행관에게 송달을 합니다. 매우 이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이 재판으로 인해서 날아가야 되는 그 정말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5월 14일에 대선 후보가 등록이 되고 나고 하면 이제 5월 20일쯤에 유죄 판결 만약에 딱 난다고 치워볼게요. 그렇게 되면 6월 3일 대선입니다. 민주당 후보를 못 내요. 그러면 거저 먹는 겁니다, 국힘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만약에 갔다면 제가 볼 때는 김문수보다 내란의 공범, 내란의 주범으로 의심되는 한덕수가 한 편이니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하게 막 후보 교체하고 한 일들이 이게 단편으로 끊어져 있지만 연결이 쭉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이대에 대해서 의견 표명하고 의심되니까 수사받고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 내각제가 중요하다. 근데 한덕수 전 총리는 자기는 의원 내각제 하겠다. 막 이런 취지로 그때 막 얘기를 해서 대통령제하고 의원 내각제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 한덕수 그다음에 조희대 뭐 이런 분들이 같은 뜻을 가진 것처럼 이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덕수는 실제로 그 뒤에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개헌하고 네, 맞아요. 물러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개헌만 하면 난 개헌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개헌이 그때. 미션인 것처럼 얘기했어. 맞아요, 자기가. 맞아요. 다 이상하잖아요. 자, 수플림님께서 막 너무 이렇게 도배를 하셔서 제가 이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제 하지 마세요. 예? 한덕수랑 나머지 사람들이 먼저 선수침에 위협한 것인지 모르시겠습니까? 해석을 하면 일단 한덕수는 만났다는 얘기를 실토한 것이고 나머지 대화 내용은 너네들이 확인하지 못할 것이니 나는 부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상합니다. 근데 뭐 한덕수의 그 당시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이 파면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뭐 파면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권한대행이라는 딱지를 달고 난 다음에 하는 행태를 봐봐요. 헌법재판관 나 임명 안 할 거야 버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또 황당하게 안 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또 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대선 출마를 한다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해요. 네. 친윤하고 뭔가 교감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계엄에 이렇게 깊숙하게 관여했는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나? 혹시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책임을 좀 비껴가기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다 확인이 됐던 거죠. 계엄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사실이 네.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덕수가 갑자기 트럼프하고 인터뷰하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대미협상을 갑자기 뭘 우리 거 다 내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대미협상을 갑자기 뭘 성과를 낼 것처럼 막 속도감 있게 막 붙이는 작업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갑자기 한밤에 쿠데타 해가지고 후보를 막 바꿔버리잖아요. 네.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아무리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더군다나 한 5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한다? 이건 그냥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무언가에 확실한 언지를 받았든 아니면 내가 궁지에 몰려서 나를 보여야 되겠다고 하는 보호 본능이 작동했든 두 가지 네. 중에 하나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보호 본능이 작동했다고 하는 건 이미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고 확실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물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권을 자기가 잡든 국민의힘이 잡아야 된다고 하는 절박감은 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또 가망성도 별로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굳이 출마를 그렇게 선언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이재명을 날릴 수 있는 뭔가가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뭔가를 자기가 받지 않으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추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2025년 5월 14일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러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대법원장 임명 직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졌다는 오찬 관련 질의를 합니다. 내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조희대 원장은 임명 이후에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충식, 최은순의 내연남인 김충식 씨 등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해당 오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민감한 발언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대답해라. 그런데 답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어제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이겁니다. 윤석열 씨 파면 결정 사흘 뒤에, 윤석열 씨 파면 결정은 4월 4일 날 있었는데 사흘 뒤라고 하면 4월 7일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녹취, 서영교 의원이 튼 녹취에도 4월 7일인가 10일인가 15일인가 이제 이랬거든요. 4월 7일이 나와요. 근데 부승찬 의원도 역시 파면 결정 사흘 뒤 대법원장이 한덕수를 만났다더라. 이때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더라. 나 이 제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두 분의 이 제보 내용이 사실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던 한덕수 총리도 나 대법원장 만난 적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제인가 오늘인가 했고 또 오늘 정말 이례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다라는 이제 부인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관 회의에서도 사실은 조희대 용태론이 나오고 법원 노조에서도 결자 해제해라. 이게 뭐냐. 사법부 신뢰를 네가 지금 까먹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의혹만 나와도 검찰이 바로 뭐 압수수색하고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뭐 네. 당연한 수준인데 지금은 공수처가 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내란 특검에서도 이 수사권이 있냐 없냐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덕수라는 이제 내란범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지금 이제 피의자로 이미 뭐 다 설정이 돼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선 출마하는 것이 자기의 내란 책임을 면하기 위한 방탄용 아니었냐 그런 의혹은 뭐 다 가지고 있는 시각이니까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이 정권을 잡고자 하는 것도 윤석열의 복권 대신 뭐 윤어게인이라고 표현하는 그걸 목표로 개헌을 이야기하고 했던 것이라면 내란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내란 특검이 이걸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지금 즉시 그런 논리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검에서. 근데 특검에서는 이게 하기 어렵다 네. 이런 입장을 사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특검에서 예견하고 있었던 그 상황은 아니다 이런 네. 얘기 좀 하고 있고 그러면 공수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을 때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측에서 빠르게 공수처에 바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렇죠, 고발했죠. 예, 그래서 네. 직권남용, 뭐 국민주권 뭐 침해 뭐 이런 등등의 목적으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뭐 얘기가 없습니다. 보통은 사실- 하면 고발인 조사라도 전화가 오는데 그건 네.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사실 민주당에서도 특검 측에다가 이거 수사해달라 얘기했는데 특검에서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사실 이제 했고요. 공수처도 아마 마찬가지로 좀 곤란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네, 끼임 작가님께서 조희대 주소 알려달라 그러셨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으로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 뭐 개인 주소를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사실은 사법부가 무너져도 되는 것인지 사법부가 그동안에 사실은 잘못된 판결을 해도 책임도 안 지고 그냥 우리가 제일이다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이번에 대법관 직원한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 1인당 사용하는 평수가 75평이다. 침실도 있다. 샤워실도 따로 있다. 니네가 대법관 직원하면 1조 4천억 든다. 우리가 깜짝 지금 놀라고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 그 얘기 나왔을 때부터 계속 제 얘기했는데 서초동 땅 팔라고 서초동 팔고 법원 팔면 지방에 아방공을 지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그래서 대법원을 네. 대구로 옮겨야 된다. 이게 아, 여건에서 지금 보완을 아예 그냥 내놓은 지금 뭐 울릉도 얘기죠. 얘기도 나오고 독도 얘기도 나오던데. 저는 우리나라 그 어떻게 보면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약간 접경 지역에다가 백령도. 법조 타운을 만든 거예요. 법조 타운. 그래서 그분들 계신데 어떻게 함부로 북한에서도 넘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오만함의 상징인 것이죠. 1조 4천억을 들으면서 국민을 겁박합니까? 야 이거 듣는데 니네 할 거야. 이거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 협박. 근데 오늘 조희대도 진짜 기분이 제가 되게 나빴던 게 그 퇴근길에 이제 입장 그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예고했잖아요. 저기가 뭔데 예고해요? 그리고 무슨 우리가 개봉 영화 예고한 것도 아니고, 근데 실제로 기자회견 하지도 않았고 기자들 말 다 무시하고 가서 입장문 하나 두 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황당한 거 이제부터는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서 촬영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지금 출퇴근길에 이렇게 카메라 있고 사진 찍잖아요. 촬영 불허를 공지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출퇴근 관련된 촬영을 하지 말아라. 네. 자기가 뭔데요? 촬영할 수도 있지. 그리고 공인이잖아요. 공인은 찍지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공인이 그래서 공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찍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 장면 다시 연출되는 거 아니에요? 유인촌 옛날 장관이 아이 찍지 마. 씨! 너무 성질 빠져서 이것도 본인이 하려나?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이거 스픽스의 물타리가 좁아. 아, 다른 데 쓰면 그당 시원하게 나왔을 텐데 여기. 그래가지고 방송의 품격 때문에 긴 말은 조심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우리 사법개혁 얘기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갔는데요. 대법원장 그만두라고 얘기한 게 독재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웃었는데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 그만두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이준석. 이준석, 김은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이준석은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그만두라고 한 민주당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시절에 김명수 대법원장 그만두라고 엄청나게 국민의힘이 요구했어요. 맞아요. 그때 탄핵관 발의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네. 그리고 사법장악 저지 특위까지 만들었었어요.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 맡았고요. 지금 변호사를 줄줄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때는 근데 정권을 안 잡았으니까 그 야당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당은 입법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 언론에서 막 와 이거 뭐 대법원장 그만두라고 말한 건 막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기사들이나 자기네들이 과거에 썼던 것들 찾아보기는 하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몽땅 소환이 다 되거든요, 사실은. 요즘에는. 근데 왜 이걸 제대로 하나하나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한 게요. 불과 한 3년밖에 안 된 일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9월쯤인가 아마 취임했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김명수 체제를 계속 흔들었던 게 바로 국민의힘이었고 김명수 대법원장 그만두라고 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에 항의 방문하러 갔더니 문 안 열어주고 이렇게 쇠사슬로 잠궈놨더라. 그렇게 하니까 여기 또 두 번째 책임을 안 물을 수 없는 곳이 있는데 조선일보예요. 아, 조선일보. 아이고. 조선일보는 관련돼 있는 기사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제가 일부러 그래가지고 다 찾아놨어.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그만두라고 하니까 조선일보가 16일에 사설을 썼어요. 제목이 대법원장 겁박은 민주화 운동의 독재 행태 아닌가. 이 제목이에요.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막 이 제목만 보고도 아실 텐데 한 문장만 말씀드리면 독재에 저항했다는 사람들이 독재적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설 내용을 조선일보한테 고스란히 이렇게 되돌려주고 싶어요. 독재에 부역했다는 신문의 이중적 행태가 놀랍기만 하다. 자, 이렇게 되돌려주고 싶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김명수 대법원 체제를 제일 흔들었던 게 조선일보예요. 맞아요.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만들 때 그거 홍보하는 거 홍보비 받았던 게 바로 조선일보였어요. 맞아요. 그 앞장섰던 조선일보가 김명수 체제에 들어서니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사 그 항의 방문했을 때 그때 안 만나줬다고 쓴 기사 제목이 쇠사슬 인간벽 뒤에 숨은 김명수 잘해보겠다 사퇴 거부. 이게 큼지막하게 쓴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그 날짜 사설은 어떻게 썼냐면요.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보유국 문재인의 나라 진면목. 그리고 난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다시 체제가 들어서니까 김명수 흑역사 바로잡고 사법 신뢰 회복 조 대법원장의 책무 이렇게 해서 조 대법원장 띄워줬던 게 바로 조선일보였어요. 이건 말고도 기사제가 찾아놓은 게 수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불과 이게 2023년 얘기예요. 네. 2년 만에 태도 싹 바꿔가지고 야, 이 큰일 난다. 세상 막 독재가 지금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금붕어를 좀 닮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분석해야 될 것 돌아서면 같아요. 잊어버린 데잖아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사니까 자기 신념이나 철학이 없이 그때 이익에 쫓아가지고 그에 맞는 거짓말들을 하고 살면은 원래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까먹어버리고 행동을 까먹는다고 하잖아요. 다 기회주의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 이 의혹을 밝히고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아예 그냥 정확하게 수사하시고 정확하게 그 당시 타임라인 밝히시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떨지 한번 조심스럽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법부가 너무 신뢰를 좀 잃어버리고 있는 측면이 있어 검찰개혁만 우리가 그동안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제 됐지만 그 와중에 사법부도 같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오늘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관련했을 때 이화영 부지사가 나 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때 연어회도 먹고 술도 마셨다. 검사가 주더라. 막 이제 이래가지고 검사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박상영 검사가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막 이화영이 거짓말쟁이라는 듯이 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맞았다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게다가 그때 교정 당국에 있던 직원이 검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검찰의 사악한 짓인 게 드러나는 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 내에서 조사를 받다가 검찰에서 진술 세미나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을 엮어라. 그렇게 진술 세미나를 했는데 대질이라는 명분으로. 근데 그 과정에서 술도 마시고 연어 초밥도 시켜줬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검사들이 국회에 나와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이 증언을 했는데 이걸 위증으로 기소를 합니다. 아, 세상에. 지금 재판 중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정당국 특히 이제 수원구치소 아마 교정 공무원이었던 것 같은데 쌍방울의 직원이
아마 그 단골집이 쌍방울 단골집이었나 봐요. 연어 횟집 그쪽이 맞아요. 직원들이 자주 가는 데인가 봐요. 네, 어도 횟집 아니에요? 맛집인가 보네. 그래서 거기 우리가 다 알죠, 사실은. 직원들이 사가지고 아마 그 검찰청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출입기로 또 다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정당국 공무원도 이러면 안 된다. 연어를 떠나서 그 직원들이 와가지고 만나고 이런 것 자체도 불법 접견이다. 문제 항의를 했는데 묵살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검찰은 적어도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건데 이걸 거꾸로 이화영 부지사를 너 왜 거짓말해? 위증으로까지 기소를 했다.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기소고 이건 범죄다 이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아니 사실은 지난번에 조경식 KH그룹의 부회장이 이제 또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요즘 활동이 대단합니다. 서영교 의원하고 증인으로서 증인신문 하던 타임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쌍방울에서 17인분 25만 원, 1인당 25만 원짜리 회와 초밥 25만 원짜리를 17인분 들여보냈고 11월 달에 그리고 그로부터 2주 후에 25인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12월 크리스마스 전인가요? 네, 그때는 68인분이 들어갔다.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갔냐? 물어봤더니 교정당국에는 교도관들이 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를 사실 이제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김강민 변호사가 서영교 의원이 너무 놀라가지고 막 물어보니까 이제 김강민 변호사는 이제 그 변호하시는 분이죠.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했던 연어 술 파티하고는 별개로 들어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그 사건은 이화영과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기획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깜짝 놀랐었는데 결국은 술 파티 해주면서 결국 잡고 싶었던 건 저기 뭡니까? 이 검찰이. 이재명 불어라 이화영. 너 그럼 네 거 좀 빼줄게. 그때 이화영 부지사는 법인카드 사용, 쌍방울에부터 받은 법인카드 사용이랑 뭐 이런저런 여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곤란지경에 빠져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서 그거에 넘어가가지고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때 또 그리고 그때 맡던 변호사한테 또 홀딱 넘어가가지고 사실은 이상한 이 자술서도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그냥 막 난리가 한번 났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과 이 모든 것들이 검찰과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이뿐만 아니라 네. 뭐 이 당시에 이 연어회와 소주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 이제 이화영 그 부지사 측 변호인이 그럼 출정 기록이라도 내놔라라고 공개적으로 그래요. 이야기를 네. 했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다음 이화영, 그러니까 김성태 비롯한 쌍방울 관련자들의 출정 기록이 겹치면 이게 사실 이 말이 신빙성이 있는 건데 출정 기록은 전혀 내놓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이 과정에서 연어회랑 소주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관련 공범들이 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검찰의 그 조력 하에 말 맞추기가 그동안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도 그래서 뭐 진술, 자판기니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관련해서도. 또 비슷한 게 유동규입니다. 유동규도 김영부 원장님 관련 사건에서도 검찰 측 이 논리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실제로 재판정 가서도 이 관련돼서 뭐 질의를 했을 때 검찰 쪽 눈치를 계속 보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저희가 기자회견도 한번 하긴 했는데 유동규 관련해서 압수조서를 저희가 구했었거든요. 압수조서가 저도 몰랐는데 압수수색할 때 그 관련된 조서가 나오는 그 증빙 자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압수조서에서는 이 사건이 당시 이재명 당시 대표와 전혀 무관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동규와 뭐 남욱 관련된 그 사건이었는데 그 압수조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피의자 이재명과 관련하여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애초에 이 사건이 이재명 당시 대표와 관련이 없는데 이 사람 그것이 무엇이냐? 검찰은 애초에 이재명이라는 최종 목적지, 종착지를 딱 정해놓고 관련된 김용, 정진상, 뭐 이화영 다다다다다 가는 길에 그냥 하나씩 제거하면서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게 의심의 포인트입니다. 저도 이게 똑같은 경로라고 봐요. 앞으로 이런 비일비재한 이게 검찰의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당시 대표와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했던 이런 정황들이 전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사법부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재판을 공정하게 과연 하고 있는가? 검찰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술 파티 의혹이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뭐 진술쌤이나 얘기도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받았어요. 그것도 조금 2년 정도 깎인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너무 세게 근데 받았어요. 그때 처음에. 이게 다 논란이 됐어요. 논란이 됐는데 재판부가 뭐라고 하면서 이 증언이나 진술을 탄핵했냐면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술자리 파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화영 등 출정 시 교도관들이 다소 동행하고 검찰 청산의 영상 녹화실 구조 등에 비춰 술자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정치 경력이나 학력 등에 비추어 연어나 술로 인해 진술이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무슨 판결을 자기 혼자 현실에 관한 어떤 증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판단한 게 아니라 당신 똑똑하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사람 아니잖아. 그리고 혼자 가가지고 술 파티 했다고 하는데 교도관들도 당시에 가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얘기 안 하니까 없었던 거네. 이렇게 판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술 세미나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대질신문 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이고 대질신문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대질신문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해 필요했고 적법한 절차였다. 진술 세미나 이것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나이브하게. 네. 검찰이 그러면은 재판부한테 다 이렇게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인정하고 갖다 줘야 재판부가 그래? 있었나 없었나 이렇게 보고 그냥 판단하고 만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고 내리기 전에. 이번에 판사님들이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 검사들에게 그냥 공소권만 주는 그 건이 좀 매우 형사 사건에서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네. 아니 수사를 안 해보면 검사가 수사를 안 하고 내용 모르는데 오로지 남이 한 수사만 가지고서 기소를 하게 되면 실제 이 재판정에서 형사 사건 할 때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유죄 날 것도 무죄 나오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앉아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수사마저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기소만 하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텐데 너무 걱정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딱 그 김성화 평론가 말하는 것처럼 사실 이제 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문제점들이 사실 이제 있다는 거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사하고 기소권 다 가져가면은 수사를 기소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따로 분리를 하면은 상식적으로 저쪽에서 갖고 온 증거하고 내가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뭔가를 조서나 이런 것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권한을 주느냐 마느냐가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검찰이 쥐고 있으면은 내가 그러면 수사할게 그리고 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과정에서 기존의 검찰 행태를 보면은 조작할 수 있다는 그럼요. 얘기가 되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관 간에는 그런 팽팽한 긴장감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지. 바로 그겁니다. 예. 기소할 수가 없어 이 상태로는. 그러면 네. 경찰이 들고 가가지고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들고 와야지. 바로 그게 이제 외국에서 맨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중인데 어쨌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냥 편하게 앉아서 형사재판 하시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 제가 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실 그동안에 매우 답답하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러셨는데 이 사건이 오늘 이제 확인되게 된 경위를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장관 취임 직후에 수원구치소 수용자 이화영이 2024년 10월에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증언한 얘기들, 즉 연어회 제공 술파티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라고 지시를 딱 했답니다.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법무부는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서 7월 말부터 별도의 점검반을 따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정 일지 등을 면밀히 분석했답니다.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에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를 개호했던,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같이 데리고 다녔던 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명확하게 했더니 2024년 4월 17일 수원지검에서 당시 개호 교도관 38명이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과 다른 부분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무엇이었냐 봤더니 2023년 6월 18일에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 그 영상 녹화실에서 연호술 파티가 진짜 있었고 그때 검사들이 이화영 왜 거짓말해 그랬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내가 그림도 그릴 수 있어 해가지고 막 그림도 그렸었고 1313호입니다 말도 해줬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거기는 뭐 휴게실이라는데 뭐 아니라는데 막 이상한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 말이 다 맞았다는 얘기였었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교정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조사해 가지고 검사가 아닌 교정 직원들을 조사해서 이거를 확인을 해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 이화영의 진술이라든가 이화영으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들의 진술도 확인을 했었었고 개호 교도관의 진술 그리고 당시 출장 일지 등등을 다 고려해 가지고 이 내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알고 봤더니 박상현 검사 등이 이 김성태, 박용철 등 공범들과 종이컵에 소주를 갖다가 이렇게 막 퍼서 마시면서 이렇게 사실은 증거를 조작하고 말을 맞추라는 진술 세미나를 한 것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법적으로 잘 봐야 되는 것이 만약에요. 지금 연어고 뭐고 이거 뭐 어쨌든 비싼 음식 아닙니까? 어쨌든 이걸 누구 돈으로 샀냐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거를 검찰이 뭐 특활비로 샀는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쌍방울 직원들이 쌍방울 돈으로 샀는지 법카로 만약에 쌍방울 돈으로 사가지고 검사가 같이 술 마시고 연어 초밥 먹었다. 뇌물입니다. 네. 자기 지금 조사하고 있는 피의자한테 밥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어떻게 용인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검찰이 근본 신뢰를 흔드는 건데 다 받아보는 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검찰이 그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요. 서로 진술을 조작하게 만들고 그러니까요. 사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맥락에서 네. 법적인 문제가 요 이슈가 있다는 걸 말씀 제가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감찰을 해가지고 처벌하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감찰 주체를 대검찰청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고심을 한 것 같아요. 법무부가 할지 대검이 할지 뭐 서울고검이 할지. 근데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검이 감찰한다고 그러면은 또 이거 뭐 검찰한테 어떻게 또 맡겨 이거를 검찰이 제대로 하겠어라는 의구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법무장관께서 이건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굳이 대검이 이걸 감찰해야 하는가? 범죄 정황이 다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지금 네. 쌍방울 임직원 두 사람이 검사실 출입증을 찬 채 상주를 했대요. 상주를 하고 김성태 회장들과 진술을 조율하고 음식물과 문서를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런 걸 보니까 쌍방울 쪽에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쌍방울에서 계산했겠죠. 쌍방울. 그래서 네, 그때 나왔어요. 김성태 생일에는 여성을 동행해 케이크를 전달했다는 내용까지 아이고야. 파악했다. 이런 얘기가 여성을 있더라고요. 동행했다고요? 네. 뭘 몸사롱 차렸나? 안에서? 그때 방용철 그리고- 씨 딸도 사실은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방용철 씨도 말이 갑자기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너무 황당한 게 김성태가 수원지검으로 180회 출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윤석열이 그냥 계속 면회해가지고 특별 접견 하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시원한 데서 에어컨 쏘면서 있는 거랑 비슷한 일이에요. 180번 출정을 한다는 얘기를 하루에 아침에 불러가지고 저녁 때 보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적 많이 180번 많아요. 출정을 하면 그냥 매일 출정하다시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이거 형집행법 위반으로 이 사건 조사했다가 불송치 결정했었어요. 맞아요. 경찰은 또 왜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이렇게 수사를 했는가? 뭐 검사들이 협조를 안 해서 그런가? 하여튼 이것도 짚어봐야 될 대목입니다. 아 진짜 아니 근데 뭐 여성까지 불러서 생일 파티 그다음에 연어회 뭐 이런 거 68인분까지 아까 뭐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아유 그냥 설마 진짜 그랬겠어? 지금 뭐 나오는 정황은 그렇긴 하지만 만약 진짜 그게 아니면 어떻게 아닌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더 심한 일도 있었어요. 기억 더듬어 보시면 장시호 씨 있죠. 장시호 씨 최순실 무슨 사촌 왜 뭐라 조카라고 하죠. 그분은 감옥에 있을 때 감방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불러다가 연애도 했어요. 생일 파티 네, 아들이신가 뭐 생일 파티 해주고 그랬다죠. 네,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에서는 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진짜. 제 친구 검사 출신 변호사 중 한 사람이 매불쇼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일이 검사 시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걷다 대고 그 친구가 이런 일은 좀처럼 있을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시는 매불쇼에서 부름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놈 같은 이라고. 본인은 안 그랬나 보죠. 박지원 의원도 예전에 자기가 검찰에 조사받고 구속되고 그랬을 때 검사가 술 한 잔 주면서 회유하더라. 이 얘기를 YTN에 나가서서 진짜 본인이 직접 얘기도 했었어요. 사실 나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 그리고 이 박상현 검사는 솔직히 말하면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회유를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동안에 검찰이 막 거짓말 이렇게 뻔뻔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밝혀졌다는 이거 거. 점점 커질 것 같은데요. 이게 중요해요. 오마이에서 지금 보도한 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이제 보도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진술 세미나 2차 진술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2차례 진술 세미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파티는 별도로 하는 거고요. 술 파티 자리에 이화영 씨도 불렀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화영 씨가 주장하던 게 그게 일부 사실로 지금 확인이 된 거고요. 김성태가 이화영한테 그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재명은 끝났다. 우리가 모두 말을 맞췄다. 형님도 이제 이재명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와 함께 나가자. 진실은 훗날 밝히면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도관들이 수차례 불법 행위를 제재하려고 했지만 박상용 검사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러면서 묵살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도관들이 지금 어쨌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지금 해준 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기관과 기관이 서로 견제와 이 감시를 하는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한쪽이 다 모든 권력을 몰아주니까 아주 자기네만 제일 잘난 줄 알고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고 거짓말해도 된다고 지금 다들 사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와, 있을 수 없는 지금. 내일이라도 검찰은요. 이게 진정성 있는 감찰을 한다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빨리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위증 공소 취소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한명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그 죄수들이 그때 막 그 말 맞추기 하고 그랬던 거 뭐 아닌 것으로 좀 나왔지만은 난 그것도 사실은 되게 의심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이게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를 검찰 스스로가 만든 거기도 한데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봐도 뭐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들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 행위들을 했었던 이유는 그런 선방망이 처벌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련돼서 나와 있는 이런 검사들은 반드시 감찰해서 징계 조치하고 변호사 개업도 못하고 퇴직금, 퇴직연금 하나도 못 받게 그렇게 단단한 조치를 저는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 대북 소금 사건의 주요한 건 그러니까 그 관계자들끼리 진술을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그 진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다 유죄 판결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관련돼 있는 증거가 다 오염이 돼 버렸으니까 진술이. 근데 또 하나는 박선원 의원이 9월 2일 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정보위 전체회의에 와가지고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국정원이 자체 감찰을 했는데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국정원이 입수했다. 이런 추가적인 자료가 국정원 내부에서 문건이 확인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동안에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리오남이라고 하는 대북 공작원한테 돈을 전달했다고 얘기하는데 리오남이 필리핀에 그때 당시에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간 사람의 명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돈을 전달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또한 그 항소심 2심 수원 고법에서 판단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리오남의 신분 등에 비춰볼 때 국제대회 공식 초청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리오남을 본 사람이 없더라도 이런 이유만으로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면서 돈 전달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다 확인도 못해. 리오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네. 그리고 말이 맨날 바뀌어. 그리고 쌍방울이 어. 북한에다 돈 줬다고 하는 것도 주가 조작 위해서라고 하는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더 추가로 있어. 맞아요.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돈을 전달해가지고 했다고 어떻게 전달했다는 얘기예요. 받은 사람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 그때 당시에 판사님 판결로 우리가 그때 황당했잖아요. 객관적인 증거는 다 배척하고 주관적인 이 김성태와 방용철 이런 사람들의 말만 그냥 믿고서는 이 말이 더 신빙해. 객관적인 증거는 반해. 국정원의 보고서 있어봤자 그거는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거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네. 어쨌든 이거 하여튼간 철저하게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우리 맨날 이렇게 우리를 정말로 우습게 보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사실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너무 속상한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스픽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명절에 딱 어울리는 가성비 좋은 부세굴비와 보리굴비를 준비했습니다. 제수용으로 적합한 사이즈라서 명절이면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손질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부드럽고 통통한 조기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선물 세트 포장도 가능합니다. 소중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세굴비 10마리에 59,900원, 보리굴비 10마리에 84,000원입니다. 공동 구매 행사 기간 한정 가격입니다.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푸동푸동합니다. 예, 지금 사진으로도 좀 보여지는데 사진이 좀 조그매 보이는데 앞으로 스픽스 좀 사진을 크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요. 명절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귀한 분께 드릴 명절 선물 세트 스픽스몰 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건강 기능식품, 우리 한우, 수산물, 과일 등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스픽스도 도와주시고 풍성한 추석도 맞이하면 정말 좋을 것 같죠? 공동 구매 사이트로 거듭나고 있는 스픽스몰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벤트 하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뮤지컬 김대중 나의 대통령이 지금 부천에서 부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0월 26일까지 부천 시민회관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데요. 8월 29일부터 사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를 찾지를 못하고 계셔요. 김대중 대통령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또 김대중 정신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어가고 있는지 한번 궁금하신 분들 부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 가셔가지고 한번 여러분께서 공연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이게 좀 뮤지컬이나 공연 이런 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스픽스에서는 공동구매 특별 할인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역전 행사도 끝나고 나서 뮤지컬 김대중 나의 대통령 배우들의 특별 인터뷰도 이어지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환 대표 지금 보러 갔습니다. 바쁘시네. 정말 자기 혼자 보러 가고 말이에요. 예. 예술가는 가장 거리가 있어 보이는 분인데 문화생활 하시는군요. 네, 우리 지금 스픽스에 보면은 뮤지컬 김대중 나의 대통령 스픽스 공동구매 특별 할인 링크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꼭 딱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티켓 인터파크닷컴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노병 귀한 줄 알아라 하셨는데 진짜 귀한 걸 아시고 농담입니다. 저희는 시청자들이 훨씬 더 귀합니다. 네, 많이 어쨌든 오늘 우리 점점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앞으로도 한번 열심히 응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